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마크 론슨과 브루노 마르스가 함께한 곡이죠. 업타운 펑크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무려 10주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달 이상 정상을 내주지 않은 것이니까 정말 엄청난 인기인데요. 빌보드는 이번 10주 1위를 계기로 역사상 가장 오래 1위에 머물렀던 곡들에 대한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그 순위를 조금 살펴보면요. 1위는 16주 동안 1위를 차지한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즈 투 맨의 원 스윗 데이입니다. 당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2위는 무려 6곡이 타이 기록인데요. 블랙 아이드 피스의 I Got a Feeling, 머라이어 캐리의 We Belong Together, 엘튼 존의 Candle in the Wind, 로스 델리오의 마카레나, 보이즈 투 맨의 I'll Make Love to You,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가 모두 14주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도 13주가 2곡, 12주가 2곡, 11주가 4곡이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곡인 Bloodlines도 12주 동안 1위를 차지했죠. 업타운 펑크가 최장수 1위 곡 기록을 교체하려면 아직도 7주나 더 1위를 해야 하는데요.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만 기대감을 자아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음악은 바로 그 곡 업타운 펑크 듣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정부가 내놓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전월세 문제 얼마나 해결될까 합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이죠.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발표했던 전월세 대책을 보완하는 후속 조치인데요. 최근 하우스푸어를 위한 안심전환 대출이 큰 인기를 끌었죠. 근데 이게 집이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를 돕는 것이어서 더 어려운 전월세 또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왜 없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높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던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김재정 주택정책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어떤 내용이 주요한 내용인가요? 저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전세가율이 높아서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데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이제 대상을 좀 확대를 하고 보증료를 인하하는 그런 네. 방안이 한 가지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소민층의 이제 구입이나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세자금, 네. 월세자금, 이제 구입자금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이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월 임대료와 보증금 간의 상호 전환을 허용하고 전환 이율을 인하하는 그런 내용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보완책이 나온 배경은 아무래도 서민들 사는 부담이 많이 크니까 그걸 좀 낮춰주기 위한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전셋값 상승으로 이제 서민 국민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좀 완화시키기 위한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난 3월 12일 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죠. 2%에서 1.75%로 인하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한 거고 저희가 이런 대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라든지 이제 금융위원회 같은 이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 대책을 마련해서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깡통 전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 보증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지원 강화책이 나왔는데요. 예.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지원이 좀 되는 건가요?
현재 그 매매가 대비인 전세값이 한 71%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사상 최고로 올라갔는데 그럼에 따라서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이를 받지 못하는 그 소위 깡통 전세 위험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좋은 상품이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인데 네. 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료를 인하하고 그다음에 가입 대상과 취기 기간을 이제 확대하는 건데요. 조금 더 설명을 부연을 하면은 이제 보증료율이 좀 높다는 그런 비판이 있어서 네. 보증료율을 한 25% 정도 감면할 계획이고요. 개인, 법인 다 해당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4분의 1 정도 이제 감면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증료 할인 대상이 되는 서민 취약계층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연소득 2,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를 4천만 원까지는 늘리고 그다음 현재는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에 대해서 감면해주고 있는데 네. 이 외에 뭐 신혼부부라든지 한부모 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포함시킬 예정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현재는 취급 기간이 우리 은행만 있어서 이용자들이 좀 불편했는데 앞으로 희망하는 이제 시중은행 전체 아마 6, 7개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취급은행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자금이라고 해야지 되나? 임차 보증금. 예, 여기에 대한 그렇습니다. 대출이 버팀목 대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많이 인하되나요? 금리가 연초에 저희가 0.2%포인트 인하한 게 있고요. 네. 또 최근에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현재 그 금리가 1.7에서 3.3인데요. 네. 앞으로 1.5에서 3.1로 0.2%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실무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부 합산소득 5,500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를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까 하고요. 네. 최근에 청년층 단독 세대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30세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이거를 25세 이상으로 이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작년에 전월세 대책 나올 때 눈에 띈 것이 한시적으로 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월세 대출에 근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많이 못 받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됐죠. 예, 이것도 그래서 제가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네. 금리가 2%로 지금도 좀 낮긴 하지만 또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1.5%로 좀 인하할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취업 준비생의 경우에 이제 졸업 후 3년 이내 요건이 있었는데 네. 이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소득이 3천만 원 이하로 제한을 했는데 예. 이것도 6천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색이 있는 게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 초년생에 네.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새로운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상이 추가된 겁니다. 취업 후 5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 사회 초년생 다만 나이는 35세 이하고 네. 소득은 4천만 원 이하로 좀 예. 제한은 돼 있습니다. 부부일 경우 예, 그렇습니다. 부부 에도 합산 4천만 원인가요? 예. 본인일 경우에도 4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취업 준비생의 부모 소득 요건이요. 예, 보면은 그동안은 3천만 원이었었는데 이걸 6천만 원으로 늘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저소득층이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라는 이제 개념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은 소득이 없지만 예. 앞으로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상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까지 이제 같이 고려한 거기 때문에 부모 소득 요건을 좀 완화한 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을 빌리는 것,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지원도 좀 강화가 됐죠. 예, 맞습니다. 일단 구입자금은 내 집 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네. 먼저 이것도 금리가 현재 2.6에서 3.4%인데요. 이를 2.3에서 3.1%, 즉 예. 0.3%포인트 정도 인하할 계획이고 네. 또 청약저축을 장기 가입한 분들한테 우대가 있는데 현재는 2년 이상 가입을 해야지 0.1% 우대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1년 이상 가입을 해도 0.1%포인트 우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이 LH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임대료 부담을 조금 줄여준다고 하셨는데요. 예. 어느 정도 줄여주는 건가요? 현재 LH 임대주택이 75만 채나 됩니다. 네. 여기에 주로 저소득층이 입주하고 있는데
이분들 이제 월 임대료하고 보증금의 전환을 이제 상호 전환을 허용을 하고 네. 전환 이율도 좀 인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LH 임대주택개공에 그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는 있는데요. 예.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거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을 4%로 하고자 합니다. 예. 현재 그 시중의 전월세 전환율이 한 7.7%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에 비해서 한 4%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이 완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시중에 네. 이 전월세 전환율 인하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LH 임대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월세 전환에 대한 이 지원 부분은 일반 주택까지 확대는 안 되나요? 그거 전월세 전환율은 사실 시장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인위적으로 예. 그걸 하락시키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는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에 전환율을 좀 낮추면은 시중에서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유인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금융 비용을 줄여주는 쪽이 맞으니까 그런 네,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특히나 대상이나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예. 근데 뭐 기준금리가 인하됐으니까 금리 인하는 좀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좀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생각하신 부분이 없었나요? 그래서 최근에 전세 가격이 좀 상승하는 이유가 네. 사실 저는 좀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저하가 되고 네. 또 저금리 기조가 되기 때문에 뭐 전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공급은 네. 줄어들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러한 것들을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게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금년만 해도 공공임대주택이 12만 호 입주가 되고요. 또 최근에 발표한 기업형 임대 활성화를 통해서 네. 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이제 확대를 하고 또 금년 7월부터는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돼서 예. 97만 가구에 대해서 월 11만 원, 평균 11만 원 정도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예. 충분치는 않지만 저소득층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대책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다 이제 집을 빌려 살거나 집을 사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대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보면은 임대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그러니까 예. 뭐 임대를 많이 해주게 되면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이 주거 안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대책에는 임대인에 대한 부분은 다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대책을 여러 번 발표하면서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이번 대책은 말씀하신 대로 임차인에 초점을 뒀고 예. 지난번에 저희가 1월 13일 날 뉴스테이라고 하는 기업형 임대 네. 대책을 발표할 때 그거는 임대인에 대한 어떤 예. 상당한 지원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또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더 고려가 되고는 있나요? 이제 그건 고려보다는 저희 기업형 임대 사업 발표할 때 네. 많은 대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입법화가 돼야 됩니다. 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대책보다는 그거를 조계 특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법을 개정하는 거기에 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네. 현재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그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지원책은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심작이라고 했어야지 될까요? 이 수익 공유형 모기지. 이 예. 상품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 실제로는 이게 또 안심전환 대출 때문에 잠정 중단이 된 상황이잖아요. 예. 이게 언제부터 다시 또 얘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은행이 안심전환 대출도 담당을 하고 네. 이 수익 공유형 은행 대출도 담당하는데 안심전환 대출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은행 업무가 상당히 과중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기가 좀 불가피했고 또 최근에 기준금리도 인하되고 또 주택 거래량이 좀 증가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변해서 네. 일정 연기를 불가피하게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은행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제 가능하다면 조속히 상반기 내에 조속히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요.
상반기 내에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조속히 출시할 예.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3월 말쯤 나오는 거였죠? 한 4월 정도로. 4월 되어 있죠. 정도? 예. 그렇습니다. 한 뭐 길면 한 2개월 정도 늦어질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이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 같은 경우에 혹시 뭐 조금 내용이 더 발표됐던 것보다 바뀌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상품 구조가 크게는 좀 바뀌지 않을 텐데요. 네. 지금 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금리 약간 조정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비판이 너무 변동금리로서는 변동성이 크지 않느냐 예.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변동금리지만 그 변동성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으로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금리를 조금 더 고정에 가깝도록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금리 변동 주기를 좀 늘린다든지 해서 네. 변동성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김재정 국장이었습니다.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재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꽃보다 2588. 네,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에는 위안화를 직거래한 이후에요. 중국계 은행이 국내 시장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현황 좀 살펴보겠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에는 그리스가 오는 9일까지 이번 주네요. IMF의 채무를 상환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의 경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의 앱 예스나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예비비입니다. 최근에 예산 부족으로 무상부유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가 정부가 5천억 원의 예비비를 쓰면서 위기를 면한 일이 있었죠. 예비비는 한 해의 나라 살림을 짜면서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나 세월호 침몰 같은 대형 사고 등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정부가 좀 여유 있게 준비해 놓는 예산을 말합니다. 급작스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국회를 소집해서 추가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려우니까 기획재정부에 재량을 줘서 급할 때 쓰게 한 거죠. 한국은 예산회계법상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두게 돼 있는데요. 예산은 가급적 어디다 쓸지 미리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2%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중국계 은행의 자산이 미국이나 일본, 영국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위안화 직거래 때문인가요? 예, 여러 가지가 섞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그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네. 중국이 우리가 워낙 이제 지금 세계에 말하자면 경제 엔진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국내로 들어온 중국의 은행들 자산 규모를 한번 봤더니요. 지금 중국 큰 5개 은행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자산이 52조 원에 달합니다. 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산 운용이. 이건 저 시티은행 이런 것보다 규모가 큰 편이고, 네. 영국계, 일본계, 미국계
이런 은행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 국내 순수한 뭐 4대 천왕 어쩌고 하는 국내 예. 은행들 말고 외국계에서는 중국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계가 52조 원이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한참 못 미치나요? 자산이? 예, 미국은 의외로 뭐 국내 진출이 많지 않네요. 25조 원 정도 되고 영국계가 영국. 예, 영국이 좀 많네. 44조. HSBC 그걸 영국계로 분류해서 그런가 봅니다. 예. 홍콩 샹하이라고 하는 네네. 그렇게 되고 일본계가 일본저 들어있는데 37조 원이고 중국은 중국은행. 예. 요 중국은행이라 하면 우리가 말하는 중국 그 중앙은행 인민은행 그게 아닙니다. 그냥 상업은행입니다. 중국은행. 네, 뱅크 오브 차이나. 예. 예? 뱅크 오브 차이나죠. 예. 그다음에 공상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농업은행 이런 순서인데 뭐 네. 교통은행 이런 경우는 광고도 하고 저기 공항 가다 보니까 입간판도 막 세워놓고 요즘 이런 네. 식으로 중국 광고도 맞아요. 많이 하고 아주 대단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밌는 것이 예. 이 보면은 국내에서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은행들이 국내에서 기업과 소매금융을 동시에 지금 시장을 파고든답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일단 위안화로 돈을 빌릴 경우 중국계 은행에 가면은 우리 기업들이 빌릴 때 한 0.5에서 1%포인트 싸다고 합니다. 우리 은행에서 빌릴 때보다. 네. 자기네들 중국에 돈이 넘치니까 예. 그 가져와서 우리 외화 장사를 그렇게 충분히 하는 것 같죠. 국내 조달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 네. 우리 국내 아직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도 뭐 상당히 그 노하우가 쌓여 있겠지만 중국 오지라든가 아직 우리 한국에 영향이 덜 미치는데 이런 데는 중국 은행에 가면 그 컨설팅 이제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 안내 이런 것도 아주 잘해준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원화와 위안화를 직거래한 게 네. 사실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작년부터인가요? 그 우리가 이제 거래를 바로 해주게 됐고 3, 4개월 정도? 예. 네. 또 그다음에 중국은 하여튼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해도 예. 달러 베이스를 하지 말고 위안화를 하자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중국의 그 위안화를 국제 통화 그리고 기축 통화라고 하죠. 예, 네. 달러가 전 세계에 쓰이고 보조적으로 뭐 유로화라든가 일본어도 그 틈을 가려고 하는데 중국 위안화가 달러의 자리를 대신해 보려는 그러니까 달러가 하는 기축 키 커런시 기축 통화를 중국 위안화가 해보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 교역도 가급적 위안화가 하기를 바라고 있고 사실 러시아하고는 전혀 위안화로만 교역하기로 벌써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고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던 그 AIIB 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했던 그것도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의 한 말하자면 한 수단 내지는 그 방편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돈 자체가 중국 돈으로 세계 표준을 삼겠다. 이런 게 이제 넘치면서 우리 국내에도 중국 은행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네. 상하인가요? 거기다가 원화하고 위안화하고 직거래하는 시장을 개설하는 거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얼마 전에 본 기억도 그 나요. 결과가 지금 최종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네, 그거는. 방안을 그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어쨌든 있는데요. 뭐 예. 중국으로서는 우리가 위안화하고 한국 돈 바로 거래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자면은 먼저지 오케이 그럴 겁니다. 달러보다는 네. 이쪽으로 축을 가자고 하니까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중국도 미국 달러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4조 달러. 이번에 AIIB 만든다고 하는데 중국이 얼마나 돈이 많길래 해서 보니까 예. 4조 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뭐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미국 국채로 싸가 있으니까 이러지도 네. 못하겠지만 차원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중국계 은행들 자산 이렇게 늘어난 게 자산 늘어난 것 자체로만뿐만이 아니라 국내 뭐 금융사들의 인수합병 이런 것들도 중개를 하고 그러면서 많이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왜 안방보험이라는 데서 네. 동양생명을 인수하겠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갔는데 우리 지금 금융감독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안 하고 지금 약간 쭈삣쭈삣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최종 뭐 민간 거래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완전 안방보험이 뭐 약간 뭐 옛날에 등소평에 뭐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급성장했느니 안정적이니 네.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안방보험이라는 데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벌써 유럽에 몇 개 보험사를 샀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동양생명도 살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우리 은행 민간 매각이 이제 큰 하나의 우리 은행
국내 금융계 하나의 뭐 과제랄까 현안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아직 그렇죠. 정부가 스케줄만 잡고 있는데 네. 이것도 우리 은행을 매각한다 이러면 중국계는 늘 거기 잠재 인수 대상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영순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언제든지 사고 실제로 그런 네. 움직임이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중국 정부가 그 위안화 국제화 정책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이런 돈을 나가면서 금융 굴기 하는 거 아니냐. 예전에 왜 중국의 그 국영에서 뭐 대국 굴기인가 해가지고 중국이 그렇죠. 팽창한다 그 얘기 그 프로그램 화제가 됐는데 거기 빗대서 대국 굴기에서 빗대서 금융 굴기 즉 네. 세계 금융 질서에 중국이 우뚝 선다. 네, 그렇게 네.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은 뭐 감속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은 위안화의 국제화라든지 어떤 이 네. 말씀하신 금융 굴기, 금융으로 우뚝 선다 이런 쪽의 움직임은 가속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속도는 무척이나 빨라질 것 같고요. 네, 또 사실은 상하이하고 홍콩에서 후감통이라 해가지고 주식 사면 서로 조차 직접, 내면서 되고 예. 이런 테스트 하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사실은 국내 정권사들도 벌써 많이 자금을 가지고 많이 나갔고요. 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구체적인 숫자는 못 봤는데 우리 국내 52개 정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거래 이거보다 중국 최대 정권사가 더 많다, 더 크다 그래 하나가요. 그러니까 중국의 예. 쌓인 자본이 그만큼 이미 커져버려가지고 중국 예. 정권사 최대 정권사 하나가 국내 정권사 다 합친 것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 자본의 축적도와 그 파워가 얼마나 세고 또 사실은 네. 요즘은 저야 직접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보면은 국내에서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해외 투자한다면 중국을 빼고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성이 남다르니까요. 예, 중국의 성장 가능성이 있었고 후광통 투자를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그 약질이 대단한 거죠. 거의 지금 국내 5개 이게 훨씬 더 크고 또 그 영업용도 훨씬 더 영업력이 강화될 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가장 큰 수출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무역 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안화로 직접 받고 내고 하는 이런 비중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게 이제 중국의 목표는 분명히 그겁니다.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이제 여러 갈래로 위안화를 국제화를 하는데 네. 그중에 이제 AIIB 같은 투자 그것도 만들고요. 자산도 내보내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바로 결제 수단을 위안화로 하자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아직은 바로 따르기에는 왜냐하면 모든 게 달러 베이스로 돼 있고 해가지고 조금 기업이 어떻게 따라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러시아 같은 데도 네. 아예 국가 간 계약을 해가지고 모든 무역은 위안화로 한다.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은 점점 위안화로 결제를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 결제 그거야말로 기초은행으로 가는 주요한 첩경이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예. 기업들이 은행들하고 또 거래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모든 우리 기업들이 바로 거리로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중국이 그걸 요구하고 주요 거래 고객인데 그렇게 메리트를 제시하면서 요구하면 따라갈 그런 상황이 안 되겠나 싶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계 은행들 자산 많이 늘어나면 관리 인력도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현지에서 인력도 많이 채용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미 국내에 들어온데 이런 데는 한국 우리 네. 금융인들이 많이 취업 많이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여성들도 그래서, 상당히 많이 뽑고 그런 차별이 좀 없기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 대목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네. 간에 중국이 적어도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이 처음 나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홍콩하고 여러 군데 나가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으로 세련된 비즈니스는 중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약간 얕본다거나 깔볼 이유 하나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여성이라고 그게 잘하면 거구대하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실력 네. 베이스로 가서 잘하면은 보수 화끈하게 주고 해서 돈 장사 제대로 할 겁니다. 아마 네. 중국이라고 해서 보수적으로 한다거나 여성이라 차별하고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장사. 예. 돈장사 은행이 아니고 돈장사죠. 돈장사 알겠습니다. 중국의 금융 굴기에 대한 어떤 야심 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중국 넘어서 글로벌 경제까지 다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이고요.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 IMF 부채를 다 갚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예요? 예, 오늘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 그리스가 IMF에서 이제 빌린 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9일 예. 목요일 날 채무 상환 이제 마감 시한인데, 그리스가 이 돈을 다 갚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채무 상환 금액은 한 4억 5,8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5,5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IMF랑 그리스는 이제 6일부터 이 관련된 그 절차를 이제 이행할 예정인데요. 사실 그리스가 이제 이 돈을 못 갚으면은 뭐 디폴트를 이제 하는 거고, 네. 디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유럽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걱정해서인지 그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와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 그리고 그리스 마쿠에서 만나서 회담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가 채무 상환 의사를 이제 밝혔고, 그래서 우려했던 사태는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스는 이제 급진좌파 쪽 시리자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이제 이 협상 말고 이제 채권단과 또 다른 협상이 있는데, 네. 여기 이 협상이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고, 그 최근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를 이제 받기 위해서 그 협상을 하는 중이었는데, 사실 IMF 돈을 그 채권단이 구제금융을 해주면 그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협상의 진전이 안 됐었는데, 네. 지금 어쨌든 그 IMF랑 그 미국이랑 그리스가 만나서 일단 그 합의를 했으니까 그 돈을 갚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사실 그리스가 지금 현재 그 현금 부족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공무원 급료도 줘야 되고 연금도 줘야 되는데 지금 그 해외에서 빌린 돈을 갚을 여유가 좀 없는 것 같다. 특히 이제 다음 주 14일에 그 단기 국채 14억 유로 이 상환 만기일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넘길 거냐. 뭐 이런저런 그 걱정거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IMF 채무는 갚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예. 근데 72억을 받으려면은 어쨌든 이거는 갚는 신호를 보내줘야지 됐었던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많이 넘어갔다. 많이 좀 안심됐다. 그리스 상황은.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어느 정도 그 위험 요인이 봉합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UN 미래 보고서 같은데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 이 유로존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지속 가능한 거냐, 언젠가는 이게 좀 붕괴되거나 해체될 수 있다. 특히 이제 그리스가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요? 그 독일 유로존의 이제 문제점, 독일이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유로존이라는 하나의 통화를 쓰면서 여러 나라들이 묶여 있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사실 강대국이니까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익이 되고, 그리스 같은 나라는 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결국 이 유로존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되려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미정미정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이런 그 그리스 문제라든가 스페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유럽 위기 나올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죠? 예, 2010년, 11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란 핵 협상 타결은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였던 것 같아요. 네.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뭐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일단 이란 협상이 타결이 됐다는 거는 이란에서 이제 생산하는 그 석유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경제 제재가 예. 해제되고 이란의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란에서 그 석유가 풀려 나오면 공급이 많아지고 특히 이제 최근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 혁명이라든가 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의 어떤 생산량 유지, 그러니까 감산을 안 하는 부분 때문에 계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란 그 석유까지 나오게 되면 지금 한 $40, $50 그 WTI 기준으로 배럴당 $40, $50 수준에 있는 국제유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네. 뭐 $30 선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심지어 $2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아주 예.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관적이라니요. 우리나라에는 아니죠.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네. 어떻게 이제 이거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은 소비가 늘어나고 우리 예.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점이 있지만 네. 이게 결국은 물가 하락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으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지니까 이 디플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네. 세계 전체 경제의 총량의 흐름을 봤을 때 국제유가 하락이 이런 좀 부작용도 있다. 우리나라한테는 좋지만 좀 다른 나라한테는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네, 그렇군요.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속도는 많이 이 브레이크를 좀 밟는 것 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상장사 가운데 굉장히 큰 것인가요?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칠 만한 기업인가요? 예,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네. IT 업체, 그러니까 작년에는 태양광 업체가 디폴트를 그렇죠. 네, 선언을 했었고 예. 올해는 이제 IT 업체가 디폴트 위험에 빠졌다. 이런 부분에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클라우드 라이브 테크라는 이 회사인데 이제 한 7일까지 423억 정도를 이제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돈을 못 갚으면 디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들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네. 중국 경기가 나빠지니까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구조조정 그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만약에 회사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은 이 회사에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 개인들도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중국 정부가 강력한 그 기업 구조조정을 원한다면 이 회사를 디폴트를 시키고 시장의 논리에 맡긴다 이런 신호를 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또 시장 심리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 또 뒤에서 구제책을 또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태양광 업체 그 네. 상하이 차오리가 디폴트를 사실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한테는 그 다 구제안을 마련해서 좀 사태를 일단락 시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IT 업체의 경우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네.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 전자업계를 보니까요. 한때는 굉장히 뭐 감원의 구조조정에 우울한 얘기만 들리다가 네네. 조금 나아지는 듯 했는데 또다시 또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네요. 네, 좀 뭐 일본의 대표하는 그 가전기업들이 소니와 샤프인데요. 네. 둘 다 뭐 약속이나 한 듯이 구조조정 발표를 해서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샤프는 어떤 구조조정인가요? 일단 샤프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LCD 사업부를 분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분사하기로 하고요. 이게 이제 그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그 중소형 LCD를 생산하는 사업부를 네. 분사할 예정이고, 이 샤프의 경쟁사는 공교롭게도 한국의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군요. 일본에는 재팬 디스플레이가 있고, 네. 그래서 한국에 좀 밀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좀 그 요번에 적자를 좀 많이 받고, 네. 그래서 결국은 사업부를 이제 매각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고요. 네.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감원,
그 직원을 좀 많이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직 직원을 특히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고요. 네. 전체 인원 중에 40%였던 그 관리직 비율이 20% 정도로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공 서열도 다 없애기로 했고 또 상대적으로 높았던 급여 수준도 낮아지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나이 든 시니어 사원들을 좀 20대의 관리직 직원으로 이제 좀 채용을 좀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어떻게 보면 중추라고 할 수 있는 40대, 특히 이제 50대 초반 직원들 사기 저하가 좀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사실 일본이 지금 고령화 시대를 좀 맞이하고 있고 네. 기업들도 역시 고령화 때문에 그 조직 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살려면은 이런 부분을 좀 타개해야 된다. 어떤 이런 절박함에서 나온 조치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신조 총리도 이런 연공 이런 서열을 파괴해야 된다. 뭐 이런 요지의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요? 예, 그 아베 총리의 그런 발언의 영향을 받아서 좀 진행하는 것 같고 또 청년 실업 문제 일본도 뭐 심각한데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인건비 부담이 사실 시니어보다는 주니어가 적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업 구조가 바뀌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았어요. 네네. 예, 어느 정도 안 좋았죠? 예, 지금 3월 월간 그 신규 고용자 수가 보통 한 20만 명 정도 나왔고, 네. 근데 이번에 3월에는 12만 명 정도 나왔어요. 네. 이제 이게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고, 또 원래 예상했던 건 24만 명인데 이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나와가지고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달러 가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좋아야 오르는데 지금 고용 시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미국 주식시장도 오늘 밤에 좀 큰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집앤잡 프로젝트 제1탄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시 듣기로 들어보시면 유익한 내용 많이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